개인 간병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다음 날 하영은 박인호 회장의 집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영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회장과 하영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하영의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에 익은 동작으로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깁니다. 59회를 살아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일상이죠. 병원 청소와 간병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세월이 어느새 30년을 넘어섰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하영에게 안정된 일자리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나온 뒤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병원 일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일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간병일까지 맡게 되었죠. 비록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하영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영이 일하는 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각종 사연들이 스며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환자들, 울음을 참으며 복도를 서성이는 보호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걸레질을 하는 하영의 모습이 있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진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하영을 보며 사람들은 때로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영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간호사들이 건네는 인사에 하영은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고생이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아들 민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민호는 28살 한때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망이자 꿈이었죠. 하영은 민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의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고아로 자란 아들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거든요. 민호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공사장 아르바이트에서 일어난 추락사고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척추를 다쳐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된 민호는 의대 진학의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영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죠. 아들의 치료비 마련이 가장 급선무가 되었고 하영은 더욱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재활치료와 수술비만 수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하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영은 밤낮으로 일해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민호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가끔 진통제조차 살 돈이 없어 민호가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면 하영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밤중에 민호가 아프다며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하영은 잠을 못 이루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며 아들을 달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환자가 되었네요, 엄마. 민호가 쓸쓸히 웃으며 내뱉은 말은 하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주할 때마다 하영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더 일찍 돈을 많이 벌어둘 걸,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영은 늘 같은 생각에 잠깁니다. 내 인생은 늘 바닥만 쓸었지만 아들만은 빛을 보게 하고 싶었는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건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눈물이 고여있기 때문이죠. 하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아냅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보이기 싫어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민호가 늘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의학 서적들이죠.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여전히 공부를 놓지 않는 아들을 보면 하영의 마음은 더욱 아파옵니다. 때로는 차라리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밝은 목소리로 우리 민호, 오늘 뭐 공부했어? 하고 묻곤 합니다. 민호도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오늘은 신경외과 쪽을 봤어요 라고 대답하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둘 다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며 하영은 또다시 다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보며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 하는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하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영이 병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수간호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하영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걸레를 놓고 따라간 하영에게 수간호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 간병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수간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기업 회장의 간병인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인호 회장님이라고 79세이신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간병인이 필요하대요. 급여도 병원보다 훨씬 좋고요. 하영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급여가 좋다면 민호의 치료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요? 얼마나 좋은데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간호사는 현재 병원 급여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영은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 급여라면 민호의 약값 걱정도 덜 수 있고 조금씩이라도 수술비를 모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하영의 간절한 물음에 수간호사는 내일 면접을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하영은 박인호 회장의 집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도착한 곳은 하영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택의 규모에 압도당했지만 민호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웅장한 대문이 하영을 맞이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회장의 딸 서진이었습니다. 50세 정도로 보이는 서진은 정중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하영을 맞이했습니다. 하영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서진의 차림새나 말투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영은 긴장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진의 남편 도연도 함께 나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53살 정도의 도연은 차분하고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 좀 부탁드린다며 두 사람 모두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영은 이들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좋은 집안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과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요. 병원에서도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서진이 설명하는 동안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약을 정시에 드셔야 하고 간단한 간병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을 들으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흔쾌히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실에서 간단한 면접을 마친 후 서진은 하영을 회장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하영은 집안의 화려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방으로 안내받은 하영은 침대에 누워 계신 박인호 회장을 처음 보았습니다. 병약해 보이는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혼수 상태라고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매일 잠만 자세요. 가끔 깨시긴 하지만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셔서요. 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영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매우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서진이 하영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영은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첫날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영은 회장 곁에서 조용히 간병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침구를 정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잠들어 계셨지만 하영은 왠지 모르게 그 곁에만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약을 먹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회장을 깨워 약을 먹였습니다. 회장은 몽롱한 상태에서 약을 삼키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의식 중에 어릴 적 기억 속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달빛 따라오는 우리 아기, 울지 말고 잠들어라. 그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회장이 갑자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희미하게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영은 깜짝 놀라 자장가를 멈췄습니다. 회장도 곧 조용해졌지만 하영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자장가는 하영과 하영의 아버지만 어린 시절 단둘이만 알던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하영의 아버지가 직접 만든 가사였고 매일 자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 불러주던 노래였거든요. 하영의 아버지는 하영이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뒤 하영은 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회장이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하영은 온몸이 떨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영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던 탓에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거든요.
회장이 자신만 알고 있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영은 세수를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비슷한 멜로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아버지가 직접 만든 가사였고 하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였거든요. 아버지는 하영이 5살 때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그 자장가를 부를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흥얼거렸을 뿐이었죠. 하영은 어제부터 입주 간병인으로 이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장 옆 작은 방에 마련된 침대에서 밤을 보낸 것이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과를 시작했지만 하영의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회장의 방으로 들어가 간병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회장이 깨어 있을 때 그 자장가에 대해 물어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오후가 되어서야 회장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을 드렸습니다. 회장은 몽롱한 상태였지만 하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제 제가 부른 노래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 대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마지막 약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영은 어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긴장했습니다. 약을 드린 후 회장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하영은 다시 한번 그 자장가를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달빛 따라오는 우리 아기, 울지 말고 잠들어라. 그러자 놀랍게도 회장이 다시 같은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정말로 그 자장가를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그때 회장이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꿈속에서 별빛이 춤춘다. 자장가의 뒷부분 가사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영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저와 아버지만 아는 노래예요. 하영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만 하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영은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버지인가요?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서진과 도연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제가 부른 자장가에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건 저희 아버지랑 저만 아는 자장가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래 가사를 직접 읊조리시더라고요. 하영의 질문에 서진과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제 넘으시네요. 그런 흔한 자장가 가지고 숨겨진 딸 운운하는 건가요? 지금 하영 씨 아버지가 우리 회장님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서진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도연도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간병인이 아니라 이 집안 돈 노리고 오신 건 아니겠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나? 선 넘는 거 질색입니다. 하영은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이들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장님께서 그 노래를 아시는 것 같아서 하영이 해명하려 했지만 서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서진과 도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경계하는 시선으로 하영을 대했습니다. 말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주고받았고 하영이 뭔가 물어보려 하면 피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영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서진과 도연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사 일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차 안에서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차 안에서는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노래, 나도 어릴 적 아버지가 불러준 것 같은데 진짜 아버지가 직접 만든 노래 같아. 혹시 숨겨둔 딸은 아니겠지? 도연이 불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쫓아내야 해. 상속권 문제 생기면 큰일이다. 이 모든 대화를 운전기사 박성도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박성도는 원래 회장의 전속 기사였지만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서진 부부의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과거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박성도는 백미러로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저 여자가 틀림없어. 그날 저녁 서진과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장의 저녁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진은 하영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계심과 적대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하영은 괜히 위축되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진과 도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회장의 방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이들의 목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춰 말하고 있었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영은 괜한 의심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서진과 도연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영도 회장 옆 작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장가 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서진과 도연의 차가운 반응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영은 회장의 방에서 침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박성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영 씨, 잠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박성도는 쓰레기 봉지를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차 청소하면서 나온 쓰레기인데 마침 청소 아주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디다가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영은 흔쾌히 쓰레기 봉지를 받았습니다.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박성도는 고마워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이 쓰레기 봉지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가벼웠고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영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쓰레기 봉지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궁금해진 하영은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박성도가 정성스럽게 쓴 쪽지였습니다. 하영은 놀란 마음으로 쪽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팎 곳곳에서 돌아다니는 보디가드들을 조심하세요. 이 집은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습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님과 사위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경호원들은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교대를 하며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때가 경계가 잠시 소홀한 때이니 이때 몰래 정원 석등의 비밀칸을 열어보세요.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도가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것일까요? 그리고 정원 석등의 비밀칸이라니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말일까요? 하영은 쪽지를 다시 읽어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디가드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정말로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교대를 하는 소리였죠. 하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경호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용기를 내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정원에는 여러 개의 석등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박성도가 말한 석등을 찾기 위해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째 석등을 만져보다가 하나의 석등 아래쪽에서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넣어 살펴보니 정말로 비밀칸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냈습니다. 서류 몇 장과 작은 약 봉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독극물에 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약 봉지를 확인해 보니 하영이 매일 회장에게 먹였던 약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벨에는 전혀 다른 성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성이 있는 성분들이었죠. 약 봉지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에는 섬뜩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병인에게 매일 먹이라고 할 것. 회장의 몸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하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회장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영은 무릎에 힘이 빠져 정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자신을 이용해 회장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계 고위 인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야심한 밤에 남의 집 정원을 돌아다니는 겁니까?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라는 간병은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부터 모든 행동들이 정말 의심스럽네요. 하영은 당황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정원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말입니다. 도연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간병인이 밤중에 환자도 안 보고 정원에서 뭘 찾고 계시는 건가요? 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더욱 화를 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번부터 이상한 얘기만 하시더니 자장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겠습니다.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장가는 정말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도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하영 씨 아버지라는 건가요? 회장님한테 감히 우리 아버지라고요? 이제야 알겠네요. 우리 집에 간병인으로 들어온 것부터 무슨 속셈인지 눈에 훤하네요.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해고입니다. 화가 난 도연이 하영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영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정원 분수대 근처로 넘어졌습니다. 하영이 쓰고 있던 안경이 분수대 안으로 떨어져 물에 젖었습니다. 하영은 떨어진 안경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영은 떨어진 안경을 주우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의 거친 언사와 폭력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회장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안경이 젖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회장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도연의 위협적인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영은 회장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작은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고 일했던 이곳이 이제는 악몽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하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 하영은 마지막으로 회장의 침대 옆 협탁을 둘러보았습니다. 젖은 안경을 닦을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협탁 위에 놓인 안경 닦기 천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회장이 사용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일 것 같아서 그냥 들고 나오고 싶었거든요. 하영은 안경 닦기 천을 소중히 가방에 넣고 옆에 있던 행주로 급하게 젖은 안경을 닦았습니다. 하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했는데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진실을 보여준 거지?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서진과 도연이 정말로 독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 모든 게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영은 계속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석등에서 발견한 독극물 기록과 포스트잇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하영은 민호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민호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일어나서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입주 간병인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왜 집에 계세요? 민호의 질문에 하영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일이 좀 바뀌어서 민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영은 민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영은 하루 종일 안경 닦기 천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천에는 회장의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것인데 정말로 아버지의 것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하영은 용기를 내어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경 닦기 천에 묻어있는 피부 각질로 검사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자신의 DNA 샘플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서진과 도연이 독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해고당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과는 친부녀 99.99% 일치였습니다. 하영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박인호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영은 충격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그 아버지가 독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영은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하영은 박성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도는 하영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하영 씨? 혹시 무슨 일이라도?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도 씨, DNA 검사를 해봤어요. 정말로 회장님이 제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박성도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박성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듯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 씨,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과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당신이 모르고 계신 진실이 있어요. 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박성도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박성도의 긴급한 목소리에 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영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박성도는 전화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요. 회장님 댁 근처 공원에서 말입니다.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하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성도가 말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서진과 도연이 독살 계획을 더 빨리 진행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를 이제 막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영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영은 약속 장소인 공원에서 박성도를 만났습니다. 박성도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영 씨, 앉으세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해드려야겠어요. 회장님은 대대로 내려온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20살 때 수진 씨라는 여성분을 만나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박성도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정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영은 숨을 죽이고 박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수진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집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수진 씨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림을 차리셨죠. 신부님 앞에서 둘만의 결혼식도 올리셨고요. 박성도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영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태어났고 회장님은 정말 행복하셨었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박성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니, 즉 하영 씨의 할머니 되시는 분이 재벌가의 힘을 이용해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수진 씨와 딸이 탄 차에 교통사고가 나도록 조작한 겁니다. 하영은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수진 씨와 딸이 모두 죽었다고 들으셨어요. 병원에서 시신을 확인했다고 거짓 보고를 받으셨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박성도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딸은 살아 있었어요.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죠. 하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란 이유가 이런 끔찍한 진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회장님의 어머니께선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을 시켜 먼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회장님에게는 딸도 함께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회장님은 절망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집안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평생 수진 씨와 딸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특히 딸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박성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딸은 사실 살아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아셨던 거네요? 박성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은 그때부터 수소문을 하셨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하영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닮아서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유일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박성도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 씨, 이제라도 아버지를 구해야 합니다. 서진과 도연이 회장님을 독살하려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박성도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모를 상속권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딸을 찾으신다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서진은 양녀였어요. 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녀요? 박성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이 수진 씨를 잃은 후 크나큰 상실감에 입양한 딸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의 친딸이 나타난다면 박성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장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화를 냈던 거군요. 하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성도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영 씨, 이제 회장님을 구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서진과 도연이 독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하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나서겠어요. 아버지를 구해야죠.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성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세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먼저 집으로 가야 합니다. 박성도의 신중한 태도에 하영은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하영은 박성도와 함께 회장댁으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박성도와 함께 회장댁에 도착한 하영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택 앞에 서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해고당하며 모욕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박성도는 조용히 하영을 한쪽 구석으로 이끌고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 씨, 제가 준비해둔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하영 씨가 들어가서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박성도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해 주세요. 오늘이 바로 회장님의 공개 유언장 발표일입니다. 박성도가 시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1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서진과 도연은 변호사가 오기 전에 하영 씨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댁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시간에 온 방문객에 대해 의아해하는 듯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함께 나타났는데 하영의 모습을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해고했다고 했잖아요. 서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연도 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언가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설마 돈이라도 달라고 온 건 아니겠죠? 하영은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정원에서 말이죠. 하영의 차분한 목소리와 태도에 서진과 도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원에서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아니죠? 하영은 대답 대신 정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하영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정원에 들어서자 하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원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빨리 용건을 말하세요. 하영은 석등 앞에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석등에 대해 아시나요? 도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등이 뭐 특별한가요? 그냥 장식품 아닌가요?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석등 아래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칸을 열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도 모르고 있던 비밀칸이었거든요. 하영은 그 안에서 서류 봉투와 약 봉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약 봉지를 본 순간 도연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은 차분하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회장님께 독을 먹이게 했던 증거들이에요. 독극물 성분 분석서와 함께 포스트잇이 붙은 약 봉지들이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연이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가짜 증거 가지고 뭘 하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거기에 숨겨놨겠어요? 하지만 하영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포스트잇에 적힌 글씨를 보세요. 간병인에게 매일 먹이라고 할 것. 회장의 몸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건 누가 썼을까요? 서진 씨가 말해보시겠어요?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 내가 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설마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해고당한 간병인의 헛소리를 말이에요. 하지만 하영은 침착했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겠죠.
특히 이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서진과 도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영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도연이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야? 어디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하영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서진과 도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서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아버진 이미 못 깨어날 상태고 당신도 이제 끝난 목숨이야. 도연도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거지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상속권을 노린다고? 꿈도 꾸지 마.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하영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도연은 보디가드들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로 와. 이 여자를 지하 창고에 감금해. 곧 2명의 보디가드가 달려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처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도연의 차가운 말에 하영은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영은 극도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잃으면 민호는 정말로 혼자가 될 텐데. 하영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도연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성도가 차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영이 모르는 사이에 박성도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차의 블랙박스는 석등 쪽을 향해 있었고 정원 곳곳에 숨겨진 무선 마이크들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다가 즉시 USB에 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경찰서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한편 변호사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던 서진과 도연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경찰차들이 저택 앞에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당신들은 독살 미수와 감금죄로 체포됩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진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박성도가 제공한 영상과 음성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영을 감금하려던 경호원들도 동조자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하영은 경찰에게 구조되면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방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회장이 마지막 힘을 내어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달빛 따라오는 우리 아기, 울지 말고 잠들어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오열하며 부르는 자장가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변호사와 경찰들,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서진과 도연까지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녀 관계가 세상에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영은 회장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것입니다. 하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렸지만 점차 또렷해지더니 하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딸. 회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장의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독을 섭취한 영향으로 간과 신장 기능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장기들을 손상시켰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영은 무릎이 꺾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성도는 회장에게 모든 진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진실, 하영이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그리고 서진과 도연이 그동안 꾸며왔던 일까지 말입니다. 회장은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영은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석등 속 증거로 하영이 회장의 친딸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하영과 회장의 결혼식을 집전했던 신부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은 직접 병원을 찾아와 하영에게 소중한 것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에서 나온 것은 회장과 수진의 결혼식 사진과 당시의 성혼 증명서였습니다. 이걸 언젠가 전해드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신부님의 온화한 목소리에 하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진 속 어머니 수진은 하영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하영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민호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척추 전문의들이 모여 민호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최첨단 척추 수술을 받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하영과 민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민호는 독일의 유명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영은 민호 곁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활 치료를 거쳐 민호는 마침내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걷고 있어요. 민호의 첫걸음을 보며 하영은 감격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장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민호가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다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내 피부치가 결국 돌아왔구나. 이제는 여한이 없어. 하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그리워했어요. 회장도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얼마 후 회장은 하영과 민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을 찾았다는 행복감 속에서 눈을 감은 것이죠. 하영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슬프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있었다는 진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이 남긴 비밀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민호를 제1위 제약회사의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감옥 속 서진과 도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서진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후계자 자리를 민호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기다렸던 그 자리를. 서진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감방에서 절규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의 기자회견 소식이 감옥까지 전해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민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하나뿐인 외손자입니다. 이제 제 발로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회사도 국민과 함께 걸어가게 만들겠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민호는 할아버지의 제약회사를 이끌며 의료진으로서의 꿈도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영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그 옛날의 자장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달빛 따라오는 우리 아기, 울지 말고 잠들어라. 꿈속에서 별빛이 춤춘다. 바람이 불어와 하영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의사가 되면 제일 먼저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리고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러 올게요.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하영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영과 민호에게는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하영을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도 분명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받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였습니다.